씩씩하게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기능에도 관여를 해요.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제1번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익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우리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 되면 호중구가 떨어져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에 묻어 들어오는 세균을 제거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을 일으켜서 오히려 항암을 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익힌 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거친 음식을 좀 피해야 됩니다. 뭐 거친 음식 그렇지 않아도 항암제에 의해서 구강에서부터 식도, 위 이렇게 점막의 손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친 게 들어가게 되면은 부작용 증상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친 거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현미밥 같은 것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잖아요. 뭐 보리라든지 잡곡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점막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지만 아주 부드러운 게 아니고 좀 거친 거,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자극성 있는 음식, 짜고 맵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또 기름기 있는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기름기 있는 것은 소화가 더 안 되고 속이 더부르게 해주고 위장장애 뿐이 아니고 어떤 장애, 설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피하고, 보통 이제 먹는 방법은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먹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죽 같은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야채죽이라든지 뭐 전복죽이라든지 뭐 흑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환자가 선호할 만한 그런 죽을 좀 만들어서 주는 게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각 손상도 오고 막 오심, 구토 막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움 같은 거라든지 우리 환자들을 보는 경험으로 보면은 누룽지를 우리 환자분들이 참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항암에서 어떤 오심이나 구토가 많이 나오는 환자들도 미움보다 오히려 누룽지를 상당히 소화도 잘하고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거칠고 먹기 힘든 것보다는 조금 더 항상 부드럽고 익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항산화 식품이 우리 암 환자한테 좋은 거는, 우리 사실 암세포는 많은 산화물을 만들죠. 암세포 자체가 산화물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항암을 하면은, 방사선을 하면은 산화물이 몽땅 많이 나오죠. 암 환자들이 또 산화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써야 되죠. 그래서 항산화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이게 암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유전자 변이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 암 치료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죠. 대개 항산화물은 제일 많은 것은요, 일단은 식물성으로 봐야 돼요. 식물성에. 그래서 우리 뭐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A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한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또 그 위에 보면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리고 또 알파리보기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이제 식품들은 보면은 우리 귤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도 많지만 비타민 C 같은 거 많이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에는 대부분 다 그런 항산화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많이 알려진 뭐 강화, 커큐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차, EGCG 이런 성분 또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늘이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고, 그리고 배추, 그 다음에 뭐 무, 부추, 이런 십자가과 식물들도 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항산화 과정이 있지만, 이 1단계, 2단계를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항산화제들은 이런 식물성,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산화제는 우리가 식물성, 특히 야채, 또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은 것은 쌀이나 밀가루, 이런 부분들에 많죠. 왜 우리가 탄수화물 할 때 쌀이나 밀가루를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느냐. 사실 현미나 귤이나 이런 데도 포도당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현미는 괜찮고 쌀은 안 되느냐. 이런 개념이 우리 환자들이 그런 거 종종 물어봐요. 아니 현미 속에 쌀 들어있지, 똑같이 쌀하고 들어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미라는 게 어쨌든 현미를 갈아서 만든 것이 도정해서 만든 게 쌀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리라든지 귤이라든지 현미 속에는 겉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즉 포도당 들어있는 부분들을 태우는 영양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쌀이나 밀가루는 그 자체로 그냥 칼로리만 있지, 그리고 암 환자들은 이걸 먹었을 때 오히려 암에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로 써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태우는 영양소,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밀가루나 쌀 속에 있는 포도당은 우리가 암세포가 이용하는 에너지, 즉 세포질에서 쓰는 에너지로 주로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이런 현미나 이런 데 껍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흡수 속도가 엄청 빨라요. 빨리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어때요?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현미나 이런 부분들은 이 껍질이 우리가 씹어서 먹고 다 이렇게 분해가 안 되고 껍질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천천히 몸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급속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급속하게 들어왔을 때는 인슐린이 그 따라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포도당을 우리 세포 안에 넣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따라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높아져요. 그런데 포도당이 빨리 올라왔다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은 떨어지는데 혈당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만 남죠.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높아져서 이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포도당은 혈중 농도가 높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높지 않게끔 하려면 현미라든지 귤이나 뭐 보리 이런 잡곡밥들을 먹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껍질들이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변비를 막아주고 배변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발암물질도 같이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쌀밥이나 밀가루보다는 우리가 현미나 귤이나 이런 보리나 잡곡들을 먹는 것을 권하는 겁니다. 우리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들깨가 제일 많죠. 들깨는 오메가3가 가장 많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아마씨,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씨가 생산이 많이 안 되는데 아마 충청도 어디에선가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캐나다나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것들이거든요. 아마씨가 상당히 괜찮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햄프시드, 주로 이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메가3가 이제 식물성 오메가3는 가장 많은 거죠. 마트에서 사다 먹는 들깨, 그래요. 그 다음에 참기름,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부분하고 맞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3는 가장 산패되기 쉬운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수산물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코를 찌르는 그 비린내 나잖아요. 이게 바로 산패된 오메가3 맛이거든요. 그 냄새예요. 생선 속에 있는 오메가3 지방, 오메가3가 산패돼 가지고 나는 냄새가 그 비린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오메가3를 느끼는 게 방목한 동물들, 특히 뭐 소고기, 우리가 예전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산 소고기에서 보면은 약간 비린내가 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비린내가 오메가3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우리 몸에는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비린내가 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양고기라든지 염소고기 먹으면 또 비린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린내가 사실은 오메가3예요. 그런데 이런 오메가3는 금방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볶으죠. 열을 줘서 볶아가지고 그거를 짜잖아요. 그래서 짜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해요? 병 속에다 담아요. 되게 이제 하얀 병은 아니고 갈색 병에다 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데 어때요? 이 한 병 가지면 막 몇 달씩 먹잖아요. 자, 이게 좋을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오메가3는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산패가 잘 돼요. 오메가3가 산패가 되면은요, 이건 트랜스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포화지방산 기름보다 더 나빠요. 발암물질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가장 주의해야 부분이 산패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병에다 담아놓으면 이미 공기 중에 노출됐어요. 그 다음에 매일 먹을 때마다 뚜껑 열어가지고 딸고 어때요? 또 뚜껑 닫잖아요. 그 사이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또 장시간 둔단 말이에요. 이건 산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은 암 환자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갈아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씨도 마찬가지고 들깨도 마찬가지지만 껍질은 이 껍질 속에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안에 있는 오메가3가 산패가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껍질하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인도 같은 데 가면 아마씨가 많거든요. 이 아마씨는 근데 인도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맑아야 좋아요. 안에 찌꺼기 같은 거 있으면 불결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냥 갈아가지고 막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주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껍질들이 남아 있으면서 산패를 막아줘요. 이게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씨도 마찬가지. 그런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들깨 같은 걸 먹을 때 껍질하고 먹거나 아니면 그날 먹을 양만큼만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으면 돼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낫지, 병에다가 담아둔 것, 오랫동안 보관한 것, 이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셀레늄하고 암하고 관계에서는 이 셀레늄은 이게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 작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또 아주 좋은 미네랄로서 작용도 하고. 그럼 한번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되게 이제 면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공급을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이제 갑상선에서 신호를 줘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에너지를 만들려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에 T3가 있고 T4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3가 실제적으로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해요. 근데 되게 우리 셀레늄은 T4에서 T3로 바꾸는데 촉매 작용을 해주는 그런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높여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모발 검사를 해보면 수은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수은 농도가 이게 높게 되면 이 수은이 갑상선 기능을 떨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떨치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해서 결과적으로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게 해서 씩씩하게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셀레늄은 우리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기능에도 관여를 해요. 보통 에포토시스란 말을 쓰는데 이게 세포 자살하는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는 게 셀레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셀레늄은 우리가 P53이라는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이렇게 바로 죽이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P53이거든요. 근데 P53이 암 환자들한테는 한 80% 정도에서 변이가 와요.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네랄로서도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셀레늄이거든요. 또 셀레늄은 직접적으로 스스로 항산화 작용도 있겠지만 글루타치온,
아마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이 산화형을 환원형으로 바꿔주는데도 셀레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가끔 이 말을 드려요. 셀레늄은 한방에서 뭐 약방에 감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암에 있어서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다. 그래서 셀레늄 보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셀레늄 많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셀레늄은 음식만 가지고 다 보충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보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셀레늄은 보조제보다는 약제를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셀레늄은 몸 안에 들어올 때 단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셀레늄은 우리 몸 안에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되게 우리 자연에 있는 셀레늄은 전부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잘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에서 셀레늄이 들어오는 양이 아주 극히 적어요. 근데 기능식품은 음식을 농축시켜 놓은 거다 보니까 이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셀레늄은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약으로서 먹어야 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셀레늄이고, 그리고 셀레늄은 가능한 한 빈속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하고 먹게 되면 또 단백질하고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셀레늄은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미네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고, 셀레늄만 보충이 잘 되어도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가 면역 미네랄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면역 미네랄. 특히 이제 또 성장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각에도 관여를 하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면역하고 관련된 게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면역 세포들이 면역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면역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효소들이 있어요. 이 효소들이 그냥 면역 세포 안에서는 그냥 비활성이에요. 기능을 못 해요. 비활성인 면역 세포들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려면, 이 효소들을 활성형으로 바꾸려면 대부분 다 아연이 있어야 돼요. 아연이 촉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연이 촉매로 관여하는 효소가 한 300가지 정도의 효소에 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연이 없으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기능을 잘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모발 검사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아연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연 보충을 잘 해야 우리가 면역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아연이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미각하고 관여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미각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미각 이상이 와요. 아주 짠 것을 먹은데도 잘 못 느낀다든지, 또 아주 달콤한 이런 맛이 나는 것도 막 쓴맛으로 느낀다든지, 이럴 때 되게 이제 미네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아연을 이렇게 이제 미각 장애가 온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아연을 이제 많이 권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아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정확한 방법은 혀에다가 아연을 한번 떨쳐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아연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아연을 이렇게 혀에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장난치느라고 떨쳐줘 봐요. 그러면 너무 넓어가지고 막 택택 뱉어요. 그 짜증을 확 내요. 이런 것을 준다고 할 정도로 넓어요. 그런데 미각이 약해지거나 상실이 된 분들은 이걸 떨쳐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맛이 없네? 이게 밀가루 맛? 아니면 금속 맛? 이 정도로밖에 못 느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미 미네랄 아연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미각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아연을 공급을 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아연은 우리 암 환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게 근육이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눈 옆에 이렇게 떨리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어때요? 쥐가 잘 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도 또 미네랄하고 관련돼,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연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연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 아주 크고, 그리고 항암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각이라든지 미각 장애가 온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데도 아연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아주 우리 암 환자들한테 중요한, 셀레늄하고 아연이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에 많이 있다고 그러죠. 굴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게 되게 이제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달걀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견과류 속에도 좀 많이 들어있죠. 근데 제일 무난한 것은 저는 굴을 좀 많이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연은 미네랄이니까 뭐 익혀 먹으나 생으로 먹으나 큰 차이가 없겠죠. 우리 암환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간식을 이제 고구마를 참 많이 주거든요. 고구마.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달걀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사과라든지. 그래서 저는 좋은 거는 사과, 과일 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달지 않는 과일 간식으로서 주는 게, 그거는 여기 많이 있죠.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트, 키위. 근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식으로 쓰긴 쓰는데, 바나나는 당지수가 의외로 높아요.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산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산성화를 막는데 바나나 속에 있는 칼륨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알칼리 그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막는데 중요한 칼륨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간식으로 사과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과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환자한테 4분의 1쪽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2분의 1쪽을 권하기도 하는데, 하나를 통째로 먹으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그래요. 하나를 통째로 먹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가 아니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고, 어쨌든 이 과일 속에, 단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맛은 이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암세포가 에너지 대사에 이용을 합니다. 이건 포도당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 부분은 가능한 한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식으로 먹을 때는 달지 않는 과일, 아니면 고구마 속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뉼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먹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감자는 정말 칼로리밖에 없어요. 전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도움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오심구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 점막 손상 받으니까 뭐 위장 증상도 있고, 뭐 설사, 변비. 그래서 사람이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뭐 반쯤 녹초가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하려면 체중도 많이 빠졌을 거고, 회복을 하려면 일단은 영양가가 많은 부분들을 먹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환자들이 우리가 이제 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고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하나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게 항암을 해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다 없어져 버렸다면 뭘 먹어도 괜찮아요. 뭘 먹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 많이 먹고 고단백질을 먹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세포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 정상세포에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고단백은 맞아요. 그런데 고단백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마음대로 육류 같은 것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막 양도 많이 먹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 단백질의 가장 큰 단점은요, 우리 몸이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소용이 없고, 또 항암을 하고 나잖아요. 항암을 하고 나면 소화력도 떨어져 있어요.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많이 먹으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또 우리 간이나 신장이 항암하는 등이 많이 지쳐 있어요. 여기다가 고단백을 많이 주면 이 저장을 않고 나머지 내보내야 될 부분은 간하고 신장에서,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식물성 단백질을 가능해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너무 과량 먹는 것은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 문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산화제. 항암을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몸이 산화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많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야채라든지 채식을 많이 해야죠. 근데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장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 것은 잘 먹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채식 같은 것도 익혀서 먹는 게 좋겠죠. 식이섬유도 날 것으로 먹었을 때하고 익혀서 먹었을 때하고 식이섬유도 양이 달라요. 훨씬 더 익혀서 먹을 때가 식이섬유 양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도 좋고, 우리가 점막이 손상받았지만 손상받은 점막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야채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해서 산성화가 되어 있고 몽땅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또 많이 들어가요. 이때 중요한 영양소들은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이에요.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세포를 회복해야 하잖아요.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해야 돼요. 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면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재료를 많이 해줘야지만 이것을 잘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태워줘야 되거든요. 이 태워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산화물을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항산화제,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들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이에요, 물.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영양소 있는 것만 잘 먹으면 된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가 먹는 것을 효과를 극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때요? 암하고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산성화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서 세포 안에 물이 충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니까 탈수도 심해져요. 세포 탈수가. 그래서 세포 탈수를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우리가 항암이나 끝나고 나서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암 환자한테 적합한 식단은 대개 이제 암을 키울 수 있는 식단이냐, 아니면은 암을 키우지 않는 식단이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육류 계통은 암을 키울 수 있는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육류 안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세포에 도움을 되지 않는 포화지방산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 아니겠고, 그래서 채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채식은 대개 보면은 이 채식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면역학적인 면에서도 같은 개념이에요.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대개 면역은 어떤 채식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당체들이 있는 게 있어요. 다당체들이 우리 면역을 끌어올리거든요. 다당체가 많은 것은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겨우살이라든지 해조류 중에 보면은 뭐 미역이나 김, 다시마에 있는 뭐 후코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면역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항산화 물질도 보면 동물성에는, 우리 동물성 식품에는 항산화 물질이 없고, 오히려 항산화 물질보다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오히려 많죠. 그런데 항산화는 우리가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항산화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채식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하는 게 우리 암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채식만 먹으면 뭔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력도 별로 없고, 먹고 나도
제대로 먹었다는 이런 기분이 안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그 육류 쪽을 그러면 동물성을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육류, 사육하는 이런 것보다는 되게 생선 종류에서 동물성 영양소를 얻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생선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생선류는 되게 사이즈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이즈는 보통 30cm 이하의 생선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분과 같은 거 중금속이 별로 없고, 또 되게 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 여기에는 오메가3 같은 걸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비타민 D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류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달걀은 또 동물성 이런 단백질을 좀 얻을 수 있는 그 식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우리 암 환자들이 충분한 영양도 섭취를 하면서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식단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식단을 가지고 할 때 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현미라든지 아니면 잡곡밥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강황이나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식품을 얹어 가지고 하는 이런 식단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어떤 것만 특별히 콩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자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밥이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식단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 문화가 습식성 문화라고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되게 건성, 근데 우리 습식성에는 꼭 그게 뭐가 들어가요? 국이 따라 들어가요. 근데 사실 암 입장에서 볼 때 국은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국을 같이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한 숟가락 먹고 국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국이 위산을 떨치는 효과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뭐 물이잖아요. 그래서 위를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은 국물 계통을 좀 적게 하고, 물은 따로 식사가 끝나고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제 국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채식, 식이섬유가 많은 부분들을 국에서 얻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가열을 해서 우리가 끓이거나 하면은 우리 채식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많이 어때요? 우리가 불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얻으면 그거 자체로 해서 장 기능도 좋아지고 면역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국하고, 그리고 이제 반찬 같은 경우는 반찬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양념 재료들을 많이 쓰는 것을 원해요. 단순하게 우리 그냥 간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것들 되게 많이 쓰는 게 어때요? 우리가 콩 계통으로 해서 뭐 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콩 속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이나, 그 다음에 고추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그리고 또 생강,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은 다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양념을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찬은 좀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양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양을. 그래서 양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대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가능한 한 밥은 소식이 좋거든요. 그러려면 나한테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냐? 배가 부를 때가 아니고 허기가 면할 때. 아, 이제 배는 안 고프네? 할 때, 그때까지가 가장 우리 몸에 적합한 칼로리고 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자면 되게 이제 아침은 요즘에 굶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점심하고 저녁을 많이 먹는데 그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침과 점심. 그 다음에 아침을 먹을 때는 우리가 아침에는 혈당이 가장 낮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방을 먹으면은 우리 케톤식이, 요즘에 케톤식이요법이 상당히 유행을 했잖아요. 케톤식 효과를 한 끼 중에서 낼 수 있는 게 아침이에요.
혈당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 지방을 먹게 되면 케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지방 쪽으로, 우리 근데 되게 아침에는 기름진 것을 잘 안 먹잖아요. 왜냐면 아침에 입맛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기름진 것을, 그래서 우리 한국 식단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는데, 오히려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가 많은 이런 식품이라든지, 또 식이섬유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단세 지방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지방을 먹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벼우면서도 약간의 지방이 좀 많은 그런 식단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점심 때는 조금 양을 많이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양으로 따져서는 가장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저녁이죠. 그래서 식단은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칼슘이 제일 많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시금치에 칼슘이 제일 많은 걸로. 되게 야채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견과류에도 제법 많이 들어있고,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대장암이 칼슘이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강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장암 환자들은 칼슘이 있는 식품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이 되게, 특히 여성암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골다공증이 잘 오거든요. 이제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칼슘 보충을 칼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충제로 들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장 장애가 잘 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때 칼슘을 끌고 들어갑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칼슘의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이 자체가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D가 아주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여러 가지 방법, 약으로도 주사로도 그 다음에 음식으로도 뭐 기능식품으로도 종합적으로 다 먹으라 하거든요.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칼슘으로서는 우리가 비타민 D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많은 논문들이 보면 대장암을 칼슘이 억제하는 게 많은데, 그 외에는 칼슘이 그렇게까지 많이 역할을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칼슘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개 이제 골다공증이 생겼을 경우에 보충을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이제 발효, 우리 좋은 유익균들이 음식을 발효를 시켜가지고서 그 발효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 기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식 문화에는 발효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먹었을 때 발효 음식에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제1번으로 보는 게 뭐예요? 김치잖아요. 김치가 가장 제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가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발효. 그래서 이 발효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채식이 가지고 있는 발효는 기본 개념이 쪼개는 겁니다. 잘게 썰어주는 개념이에요. 다른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잘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엉겨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발효거든요. 그럼 우리 김치를 경우에 배추도 채소잖아요. 이것도 발효를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있겠지만, 김치는 단순히 김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양념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효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다양한 성분들을 할 수가 있어서 김치가 제1번이고, 우리가 2번은 뭐예요? 우리가 된장이잖아요. 된장. 그리고 뭐 청국장. 그리고 뭐 낫또. 근데 저는 이제 낫또하고 청국장하고를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이 낫또는 콩을 가지고 낫또균이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고 균주를 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 청국장에는
다양한 균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낫또가 좋으냐 청국장이 좋으냐?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봐요. 왜? 우리 미생물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단일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아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단일균이 우리 몸 안에서 예전에는 이게 유산균으로 해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시중에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들을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균주가 좋으냐 가지고 균주가 얼마만큼 많으냐 다양성 개념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낫또균은 단일균이에요. 청국장은 다양성한 수십 가지의 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면역에 우리 암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콩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숙성시키는 이런 음식들 이런 부분들 다 발효해요. 우리 기능식품에 뭐 홍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발효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음식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숙성시켜갖고 먹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발효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식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 건강에 특히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엄청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음식보다도 발효식으로 했을 경우에 더 도움은 훨씬 많이 됩니다. 우리 비타민C가 암 환자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산화 작용, 이걸 많이 생각을 하죠. 암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항산화 효과, 하나는 항암 효과, 이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저용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먹을 때 보면 3g짜리를 보통 하루에 9g까지 먹어요. 어떤 경우는 12g까지 먹으라 하는데 대개 12g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 용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9g 내지 6g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9g이나 6g 먹어서 설사를 안 하면 나한테 적정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이제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한 경우는 용량이 좀 다릅니다. 용량이 고용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고용량으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혈중 농도가 400을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 세포 안에, 암세포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 비타민C가 과산화수소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과산화수소를 만드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카탈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암세포에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별로 없어요. 정상세포에는 카탈라제가 있어가지고 물하고 산소를 해서 바꿔버리지만 암세포에서 카탈라제가 없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자체가 독작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라고 하면은 아마 좀 알 거예요. 우리가 피부 같은데 상처 같은데 나서 과산화수소 바르면은 거품이 올라오는 그런 소독약을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과산화수소는 이게 독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암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카탈라제가 없어서 과산화수소가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개 고용량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고용량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60g. 전에는 80g, 100g도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60g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너무 고용량으로 가는데 불안해하는 부분에는 대개 이제 비타민C를 많이 쓰면 결석이 생긴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저희가 60g 정도에서는 크게 이것 때문에 결석까지 생기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쓸 때는 G6PDH라는 우리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그런 유전병이 있는가 없는가 꼭 확인을 하고 G6PDH라는 효소가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를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 적혈구가 파괴돼서 소변이 벌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미리 검사를 하시면은 큰 걱정은 아닐 거고, 이제 서양 사람은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하지만 우리 동양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G6PD-H 어떤 유전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딱 한 케이스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고용량을 맞으시면 되고, 그래서 비타민 C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비타민 C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8시간 정도 되면은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량을 쓰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쓰게 되면은 어떠느냐 그 걱정을 하는데, 비타민 C는 8시간 되면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경구제로 썼을 경우에 흡수율이 용량이 많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 가지고 많이 먹게 되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썼을 경우에 보통 흡수율 되는 게 10분의 1밖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위장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비타민 B도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전에 B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B콤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B 컴플렉스라는 말이에요. 비타민 B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B1, B2, B3, B5,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12, 12번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쓰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B는 이제 주 작용이 뭐냐? 이 중에서 보면은 가장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은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TCA 사이클이라는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크게 생각하면 에너지 만드는 발전소의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비타민 B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속이라고 했잖아요. 부속은 남아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부족하도 안 돼요. 적절히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은 에너지 어느 한 곳인가는 제대로 그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요. 또 남으면은 한쪽에 남아가고 쌓아둬야 되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B콤을 하실 때는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춘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B는 그 외에도 또 기능을 하는 게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6, 그 다음에 B9, B12 이거는 메사이언 사이클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메칠기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조화가 잘 안 됐을 때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의 손상을 오든가 아니면 유전자의 어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가운데 오작동이 되면 이게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오지 않도록 유전자를 안정을 시키고 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될수록 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B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아주 특히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암을 굶겨 죽여라 해가지고 많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암이 굶겨 죽이기보다는 충분한 영양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서 암이 성장을 최대한 늦추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암을 굶겨 죽이자는 이런 목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극단적인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식,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 근데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도 빨리 못 크겠죠. 그런데 암이 못 크는 것보다도 더 큰 피해는 누가 입어요? 암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입어요. 왜? 일단은 내가 내 영향을 못 하니까 어때요? 내 대사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또 하나는 면역세포도 영양분이 없잖아. 그럼 면역세포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영양가가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고 근육이고 다 빼다가 써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손상을 주면서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어서 단식은 저는 절대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단식보다는 해독하기 위한 단식을 우리 암 환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해독하기 위한 것은, 우리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 중금속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이 면역을 높인다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서 단식을 하는 경우는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인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명인 증상이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으로 하는 게 단식이고, 단식은 권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 극단적으로 가는 게 저탄고지 많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저탄고지가 원래는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저탄고지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만 거의 대부분을 먹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지를 않으면은 저탄고지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엔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세포 안에서 암세포가 이용하는 엔진은 탄수화물을 쓴단 말이에요. 그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그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못 받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또 우리 신장 같은 게 손상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케톤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 케톤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게끔 우리가 저탄고지 때 유도하는 거예요. 이 케톤이 나중에 신장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은 견디지를 못해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극단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약간 줄이고, 보통 15% 이하로 가면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한 25% 정도의 탄수화물을 주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이 60%거든요. 60%, 지방이 20%, 단백질이 20%인데 이 60%의 탄수화물을 한 25%로 줄이고 지방의 비율을 한 40몇 프로 높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중증도의 저탄고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하고, 그리고 이제 굶겨주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하루에 음식 먹는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간헐적 단식 12시간, 뭐 14시간, 뭐 16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굶는 시간을 이렇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 점심 먹고 저녁 안 먹고 하면은 보통 한 16시간도 될 수 있고, 그 식사 타임을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 이제 이런 부분인데, 대개는 이제 저녁을 굶는 방법이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저녁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소 때 하기 좋은 방법은 소식이에요, 소식. 양을 줄여서. 한 평소에 내가 먹고 있는 것 한 3분의 2 정도까지 저는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이런 다른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하려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내 어느 정도 생활 패턴에 맞아지면 절대 그래 배고프지 않고 계속 유지해서 건강 유지할 수 있는데, 암뿐이 아니고 이런 다른 만성 질환들, 대사성 질환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유사한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 게 이제 거꾸로 식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먹어서 배를 채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 그것도 이제 단식 중에 그런 방법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항상 저는 이제 가장 강력하고 고구마를 꼽아요. 램 검사라 해가지고 어떤 음식이 내 면역을 높이는 하는 그런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검사에 보면 고구마가 가장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1번을 항상 고구마로 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마늘. 예, 마늘 속에는 뭐 알리신이라는 게 있고, 면역도 올리고 항암,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강. 생강은 진저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버섯,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 뭐 영지버섯, 이런 버섯들 속에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서 강력하게 항암 작용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비트를 꼽는데, 비트는
이 안에 이 자체가 어떤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있는 것보다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안토시아닌이나 이 베타인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비트를 아주 강력히 권해요.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권장하는 항암 음식입니다. 양념,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먹는 양념 문화가 우리나라에 참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반찬 가짓수가 많고. 그런데 양념은 대부분 다 항암제라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보면은. 후추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차단을 하고, 줄기세포가 그 리뉴얼이라고 해서 재생을 해요. 그런데 재생하는 것은 우리가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암을 악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게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추, 캡사이신도 그 후추하고 비스만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알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돌카비놀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세포 자살도 막고, 내성이 생기는 것도 막고, 암세포 증식하는 하는 것도 차단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늘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특히 생강은 우리 항암제 쓰잖아요. 항암제에 보면은 빨간 주사라고 있고, 그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플란틴이라든지, 우리 암이 있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항암제거든요. 이런 항암제에 민감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 같이 어떤 세포 자살을 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 차단시켜주는, 그래서 항암제의 효과도 높여주고 암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파 속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반찬류는 우리가 항암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암 환자들도 식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걸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 암치료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골고루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게 대사가 됐을 때, 대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대사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골고루 먹지 못하면 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즉 뭐냐,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솥에다 밥을 하면 쌀을 넣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밑에서 불을 떼잖아요. 쌀만 있으면 밥이 되는가요? 안 되지요.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밑에서 불을 붙여야 하잖아요. 그 과정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타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고, 이것을 태우려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을 지피는 게 미네랄하고 바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 그러면 이게 바로 6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물. 이 6대 영양소. 이게 고루 있어야 제대로 된 대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요즘에 먹고 있는 음식들이 이게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은 또 뭐예요? 탄산음료를 주로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일 중요한 비타민, 물, 미네랄, 이게 부족한 것은, 그게 빠지면 골고루 아니다 그 말이지. 그걸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소 중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6대 2대 2 이렇게 해요. 탄수화물이 6, 지방이 2, 그 다음에 단백질이 2. 그런데 암 환자에서 골고루를 하면 저는 이제 좀 바꾸자는 거예요. 2대 6대 2. 즉 탄수화물이 2, 지방이 6, 그 다음에 단백질이 2,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물,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게 이제 골고루 음식이라고, 우리 암 환자에서의 골고루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음식이, 항암 음식은 많죠. 우리가 이제 그 암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암을 악화시키거나 암이 성장하는 데 역할을 주는 게 사실은 신생혈관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암은 빨리 크다 보니까 혈관이 크는 가운데서 혈관이 만들어져서 따라 들어가야 영양 공급을 받아서 우리 암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 스스로 신생혈관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이걸 억제해버리는,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는 게 큰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보면 표적치료제 같은 거 우리 많이 나와 있어요. 표적치료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면은 양파 속에 있는 케르세친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 씨 속에 들어있는 레스바라토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과 껍질 속에 있는 피세틴이라든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강력하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자 이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양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파 속에 케르세틴은 양파에 보면 보라색, 껍질에 보라색 있잖아요. 이 껍질 속에 있어요. 안에 하얀 데는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양파가 좋다 해서 양파를 먹지만은 껍질은 다 벗겨버리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 겉에 있는 껍질, 보라색이 많은 양파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껍질은 우리가 그냥 요리해서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벗겼으면은 이걸 가지고 차를 끓여서 먹는 게 좋아요. 그럼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사과를 먹는 경우도 사과는 사실 우리 환자들이 엄청 사과를 암 환자들은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는 무조건 많이 먹는 이런 개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환자들한테 사과는 하루에 4분의 1 정도만 먹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과를 정말 하나를 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껍질을 많이 드세요. 사실은 중요한 건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피세틴은 껍질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사과 과즙 속에는 좋은 건 있어요. 우리가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과를 먹다 보면은 단 이렇게 과즙도 있지만 약간 찌꺼기 같은 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펙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을 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과즙을 먹을 때는 이걸 즙을 내세요. 즙을 내 가지고 단 부분 즙은 누구 다른 가족들 주고 나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친 찌꺼기 이 부분을 먹는 게 좋고, 사실 이제 포도가 문제예요. 포도 씨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토르는 씨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껍질이라든지 포도 과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씨가 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기능식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암을 저는 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특히 신생혈관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중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셀레늄에 대해서, 셀레늄은 우리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을 저는 이걸 어떻게 강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해요. 우리 한방에서 감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셀레늄은 암 치료의 감초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레늄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와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발생하는 나라는, 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토양에 셀레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적은 지역을 보면은 셀레늄이 많더라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셀레늄은 암하고 관련이 많다. 그러면 이 셀레늄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특히 우리가 셀레늄은 전에 면역하고 관련을 1번으로 봐요. 우리가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야 돼요. 이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근데 갑상선에 있는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는데 셀레늄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많아야 갑상 기능이 올라가고 면역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우리가 신생혈관을 억제하는데도 이게 관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레늄은 또 해독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글루타치온에 관여를 해서 글루타치온의 산화형을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셀레늄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유전자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P53이라는 세포를 자살시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중에서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가 P53이라는 유전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 환자들은 거의 한 80%에서 이 P53이라는 유전자가 변이종으로 바뀌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셀레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혈중 농도 셀레늄을 체크해 보니까 정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셀레늄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셀레늄은 우리가 혈중 농도가 정상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셀레늄을 양을 많이 넣어주다 보면 우리 암에서 필요한 부분들에서 이게 소모를 하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하면은 우리 몸에서 셀레늄 소모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또 보충하는 개념도 있고, 우리가 정상 수치를 혈중 농도를 높이는데 정상 레벨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고용량을 썼을 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레늄을 섭취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셀레늄이 나는 정상이다,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자분 많이 알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브로콜리는 어느 토양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브로콜리 속에 셀레늄의 함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토양이면은 브로콜리 속에 셀레늄이 없겠죠. 근데 대개 이 셀레늄은 화산석이 많은 데서 셀레늄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산토에서 키운 브로콜리는 셀레늄이 많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가 되겠죠. 그리고 견과류 속에도 셀레늄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브라질나트. 그래서 아마 이 세 개가 가장 셀레늄이 많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보여요. 동물은 적이 오면은 어때요? 자기가 싸워가지고 적을 이기거나 아니면은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움직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어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안 만들어요. 근데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적이 이렇게 왔을 때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뭔가가 종족 유지하고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종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다가 방어막을 쳐놓은 거예요. 이 방어막을 어디에 쳐놨겠어요? 다 껍질에다가 쳐놨죠. 그 이 방어막이 어떻게 보면은 적을 죽이기 위한 독이에요. 대개 이 방어막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놨겠어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이 와서 뜯어먹고 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거니까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채소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방어막이 되게 껍질에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껍질을 고상한 말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이런 말을,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이 식물성 화학 물질이란 말이거든요. 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말이 그러잖아요. 독이는 아주 양이 많았을 때는 독이고 아주 저용량으로 쓰면 약이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채식에 우리 암 환자들이 특히 껍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변이된 유전자에서 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물의 껍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은 대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게 많아요.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고 표적치료제도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식은 이거 자체가 껍질에 있는 항암제를 채식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채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이섬유로 역할을 해요. 그럼 왜 식이섬유가, 제가 이 식이섬유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을 잘 보고 장을 좋게 해주는 좋은 균주가 살게끔 하는 이런 역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항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균들, 유익균들에 의해서 이게 지방산, 뷰티릭산이라는 지방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뷰티릭산을 유전자를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뷰티릭산이 우리가 H닭이라는 암 중에서도 우리가 악성으로 주기세포 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유전자가 H닭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뷰티릭산이에요. 이걸 식이섬유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식이섬유가 항암제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은 항암제라고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암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셀레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셀레늄은 어떻게 보면은 암 발생률을 우리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셀레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개 보면 셀레늄이 부족한 토양에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암이 적은 나라들은 셀레늄이 많은 곳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셀레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암하고 이렇게 셀레늄하고 관계해서 어떤 그럼 셀레늄이 기능을 하느냐. 셀레늄은 첫째, 우리 면역 기능에 있어서 중요해요. 특히 갑상선을 관련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면역이 올라가요. 그러면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활성형 호르몬이 T3예요. 그리고 T4는 비활성형이거든요. 그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바꿔주는데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이 호르몬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이 호르몬 기능이 강화가 되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생각하면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을 높이는 데 작용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암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기능을 해요. 그거는 P53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리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셀레늄 그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셀레늄이 글루타치온 해독 작용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셀레늄은 미네랄 중에서 암하고 관련된 제1번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미네랄, 비타민 다양하게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셀레늄만큼은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안전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보다는 고용량을 많이 쓰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항암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쓰는 그런 방법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고량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만큼 안전하고 많이 쓸수록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셀레늄은 일단은 우리가 평소 때는 음식으로 많이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셀레늄이 많은 음식이 브라질 너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그리고 육식 동물들 보면 생선이라든지 정어리라든지 이런 육식 동물들의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만 이 지역 토양에 따라서 달라요.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된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셀레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재배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먹는 방법을 보면은 이 셀레늄은요, 우리가 먹을 때 어떤 셀레늄하고 어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셀레늄을 먹는 방법을 보면은 좀 몇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레늄을 먹을 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된 셀레늄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할 때 보면은 브로콜리 같은 경우 우리가 셀레늄이 많다 해갖고 많이 먹잖아요. 먹는데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된 브로콜리는 셀레늄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이 많은 토양이 되게 화산토에서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산 지역이 있었던 지역에서 재배된 셀레늄을 먹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방법도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셀레늄은 셀레늄하고 단백질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음식에 있는 것은 다 결합되어 있어요.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셀레늄은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먹는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조금씩 해서 보충이 되니까 괜찮겠지만, 내가 암이 걸렸어, 급해, 이런 경우에는 셀레늄을 복용하는 양이 많아야죠. 그런데 기능식품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무기 셀레늄이 몸 안에는 잘 들어가요. 그래서 무기 셀레늄으로 돼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무기 셀레늄과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다시 셀레노프로테인이라 해서 단백질하고 결합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몸 안에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빈속에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이렇게 내가 무조건 셀레늄 먹는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보면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컬큐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강 속에 보면은 진저롤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이제 그런 작용이 있고, 포도씨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로, 그 다음에 녹차 속에 들어있는 이지시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개 보면 이런 식품들이 다 채식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채식 속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섭취를 많이 하면은 암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보면은 양념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반찬 보면은 만들 때 양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념류들이 그런 작용이 많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은 식사를 할 때 이런 양념류를 잘 드시는 것도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연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애들 성장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또 요즘에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수술하기 전에 아연을 갖다가 투여를 해주면은 그만큼 감염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연을 많이 쓰는데, 그럼 아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아연은 우리 면역세포 있잖아요. 세포 안에 면역세포가 가서 뭐 암세포나 뭐 세균들을 가서 그냥 잡아먹어서 죽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이게 면역세포 안에 있는 효소들을 이 암세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 즉 우리가 무기를 따진다면 총이 면역세포고 안에 있는 총알이 있잖아요. 총알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총알이 그냥 면역세포 안에 있을 때는 비활성형이에요.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아연이 촉매로 들어가면은 활성형이 돼요.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총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총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아연이 그 면역세포의 효소는 거의 관여를 해요. 그래서 아연이 관여하는 효소가 한 300가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연은 이제 그런 면역세포의 어떤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DNA랑 RNA 있잖아요. RNA에 아연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많아요. 그래서 DNA, RNA를 생성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변이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아연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연은 우리 항암을 하거나 하면 미각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그 미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암 치료하는 데도 중요하고 환자 관리하는 데도 있어서 아연은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연은 또 뭐냐면 단독으로 몸 안에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연을 먹을 때는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연이 그러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은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이제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 그리고 또 육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류 중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생선류로 먹으면 아연을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큰 생선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3cm 이하, 뭐 꽁치, 뭐 고등어, 조기,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아연 섭취가 많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식이요법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이 걸리기 전에 식이요법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암을 걸리고 난 후에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봐요. 암을 걸리기 전에는 맛있는 식도락 개념으로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안 했죠. 맛있는 거 먹는 이런 개념이고, 즐거움, 이런 부분,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입이 즐거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리고 나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내한테 이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암을 어떻게 해서 억제해 줄 수 있는가? 면역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겠는가? 또 이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이 또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 암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입에서 갖고 있는 유혹하고와
다르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막 야채도 많이 먹고 뭐 쓰지만은 내 몸이 좋다면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입은 쓴 거 싫어요.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또 싫어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우리 암에 걸리기 전과 후가 다르고 암에 걸리고 난 하루의 음식은요. 이거는 음식이 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3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약보다도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3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약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암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영수가 우리 사실은 모든 공부에서 기초가 되듯이 우리 음식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권장되는 식품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보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이 있겠죠.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은 어떻게 보면 다 타는 영양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 생각만 주로 우리 환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비율을 어떻게 먹는가 이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우리 환자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절대 많이 먹는 게 도움이 안 되고 전체 먹는 것 한 20% 정도만 좋고 그리고 평소 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는 탄수화물이 6, 그 다음에 단백질이고 지방이 2 이런데 이런 부분들 비율을 바꿔서 오히려 지방이 6이 되고 탄수화물이 2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비율이 중요하지 이것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타는 영양소를 어떻게 태울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밥을 짓고 있는데 솥안에 있는 쌀이 있잖아요. 쌀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쏘시개, 그 다음에 불꽃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비타민이라고 미네랄. 그 솥안에 쌀에다가 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이렇게 비타민이나 그 다음에 미네랄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게 잘못 됐을 경우에는 우리 타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산화물이 몽땅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들이 유전자 변이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손상도 주고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주고 핵도 손상 줘가지고 암으로 또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음식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영양소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을 좀 더 중시하고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계통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경우는 칼륨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류 사실은 히토류라는 것은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만 히토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히토류가 중요해요. 히토류는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히토류가 암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전을 통해서 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히토류가 많은 이런 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암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은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안 됐지만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음식에서 이제 이런 그 영양소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음식에는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성분들 그래서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아니면 식물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가능한 한 배제해야 될 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육류를 먹다 보면 되게 사육이나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철분제라든지 또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많고 또 채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채식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 화학 물질은 아주 중요해요. 되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유전자 변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이 유전자는 변이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의 세포 손상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만 보충해 주면 되는데 10개를 보충해 주면 9개가 남잖아요. 그럼 9개만큼 커버려. 이게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쓸데없는 신호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차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하는 물질이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경우는 표적 치료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식물에 있는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칼의 성분이 이 부분들을 억제를 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거나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분이 중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안에 어떤 특히 우리 암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건 되게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암에서 환경 개선시켜주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산성화입니다. 산성화를 바꿔주는 음식. 그럼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네랄. 특히 우리가 산성화를 막는 데 있어서는 알칼리성 미네랄이라는 게 칼륨이거든요. 그리고 알칼리를 약간 떼는 미네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섭취해서 암세포 주변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일 고단백 식품은 콩이에요. 콩은 사실 육고기하고 비교를 해서 단백질이 100g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g 기준 소고기는 21g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콩은 26g이에요.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은 콩이 가장 좋은데 우리 환자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든든한 느낌이 들고 콩을 먹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콩을 먹으면 뭔가가 단백질이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고기를 먹으면 뭔가가 제대로 먹고 내가 좀 오늘 음식을 좀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식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에 동물에만 있는 아미노산은 없거든요. 동물성 아미노산이 없어요. 사실 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어떤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니까 이런 호르몬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식물성에는 그런 기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암 환자가 음식으로 먹을 때 이런 동물성에는 우리가 좋을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생제가 들어있다든지 그다음에 철분이 들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화지방산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동물을 통한 단백질 원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콩 종류도 우리가 요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두부라든지 된장, 청국장, 낫또 그리고 요즘에는 콩을 가지고 고기 풍미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암할 때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먹기가 힘드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 여러 가지 오심, 구토 증상도 있고, 구내염도 있고, 위장 장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사, 변비,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했을 때 이제 잘 먹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잘 먹는 경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항암을 할 때는 잘 못 먹기 때문에 우리 항암 자체로 인해서 많은 정상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도 파괴가 많이 돼요. 암 세포를 죽이면 같은 부작용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저는 잘 먹을 때 일단은 단백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제 어떤 단백질이냐 우리가 이제 육류로 해서 이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데 사실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단백질 식물성으로만 먹으라 하면은 먹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식물성은 동물성에 비해서 좀 더 거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단백질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다 해서 너무 많은 섭취는 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섭취하면 오히려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그날그날 사용하고서 남은 것은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에다가 생선류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이즈가 적은 생선, 그래서 뭐 고등어나 꽁치나 뭐 조기 이런, 아니면은 또 우리 폐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섭취할 때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되게 이제 죽을 좀 쓴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첨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좀 먹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정상세포를 만들어내고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비타민, 미네랄이 또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특히 이제 비타민 B계통의 미네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때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네랄이 또 같이, 특히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이나 셀레늄도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으로는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동물성 오메가3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이제 뭐 들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깨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들깨를 먹을 때 이때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거친 게 많으면 항암 때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들깨를 짜든가 해서, 근데 오랫동안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며칠 사이에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들깨를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들깨보다는 아마씨를 좀 먹는 게 오히려 좀 더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씨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상당히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갈아가지고 먹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잘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먹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막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때는 조금 환자가 먹지를 못하면 사실 칼로리도 충분하게 섭취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누룽지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야채 수프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미음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항암을 할 때만큼은 너무 이렇게 뭐 탄수화물 2, 그 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런 시스템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환자가 먹기 좋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먹을 수 있으면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식이섬유.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증상도 있겠지만 변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비 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때 항암할 때 변비 오면 좀 고약스러워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변을 정말 한 일주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변비가 오는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항암할 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지 않을 때야 식이섬유 좀 거칠고 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익힌 거,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진 거, 줄기가 뻣뻣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익혀 가지고 먹어서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즙을 짜면은 일종의 이게 농축이에요. 우리가 그냥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먹는 경우는 이게 농축은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가 그대로 먹는데, 즙을 짜게 되면은 이게 농축이 되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즙을 짜게 되면 안에 찌꺼기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찌꺼기가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를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즙 자체로는 조금 농축을 해서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즙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과일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변을 잘 보거나 또 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즙을 가지고, 또 위장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즙을 가지고 먹는 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즙을 짜서 먹는 게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단 과일은. 단 과일을 즙을 짜면 이 즙 속에는 당분이 높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당분이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 지수가 올라가서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잖아요.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버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고농축이 됐을 때는 간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간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간 기능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은 즙을 내서 먹는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고,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간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소화를 시켜내겠지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소화력이 일단은 해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또 먹었는데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면 힘도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먹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기력이 없고 막 피곤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한 경우에는 간에 부담이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한다면 간 기능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한번 받고 난 후에 간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즙으로 내서 먹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믹서기로 갈아 먹는 것은, 즙은 섬유화되어 있는 고용 성분들을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먹는 경우는 그 자체의 모든 성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갈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또 이제 이건 하나 있어요. 이게 가는 동안에 믹서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물질들, 뭐 금속 같은 경우에 금속으로 이게 도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도는 동안에 열이 나서 되게 비타민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하는 거는 일단은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는 장점이 있어요. 즙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저는 오히려 즙보다는 믹서기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즙은 되게 좀 먹기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서기로 갈아 가지고 뭐 사과라든지 비트라든지 당근, 이런 부분들, 뭐 바나나도 좀 넣고 그렇게 갖고 먹으니까 먹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즙을 먹거나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먹거나 그냥 과일을 먹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게 좋을지 판단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1번으로 꼽는 과일이 뭐예요? 사과죠, 사과. 사과는 암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껍질에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암이 클 때, 암이 막 빨리빨리 크려면 우리가 영양 공급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클 때 항상 혈관을 만들어요. 자기가 영양 공급을 받을 길을 닦는 거죠. 그게 이제 신생혈관을 만드는 건데, 이 신생혈관을 만들 때 신생혈관을 만드는 물질, 유전자 단백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수용체가 따로 있고, 이럴 때 이 피세틴이 그걸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혈관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공급 못 받으니까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피세틴이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세포 자살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과 껍질에 피세틴에 있고, 또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안에 씹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식이섬유거든요. 펙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펙틴은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균, 유익균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안에서 암에 좋은 단수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또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또 발현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즙이 문제죠. 그래서 사과가 좋아요. 사과가 좋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사과를 보통 하루에 1개씩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그 이상도 먹으려고. 과일은 무조건 좋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과즙을 통째로 먹으려면 4분의 1만 드시라고 그래요. 4분의 1 쪽만. 보통 반쪽 과즙도 뭐 권하는 선생님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4분의 1을 권하고, 그리고 가능한 과즙을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과일들도 있죠. 근데 되게 달지 않는 과일들이 좋습니다. 토마토 속에는 비타민 A 계통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라이코펜 자체도 비타민 A이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안에 있는 칼라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칼라 부분들이 되게 보면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성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도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비트는 과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채식 식품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트에 대해서 강조를 아주 많이 해요.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위장장애 있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리고 또 베타인은 유전자를 만드는 메사이오닌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관여를 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베타인이라든지 또 이 안에도 보면 그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성분들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비트의 중요성은요, 비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항산화제, 면역 원리는 다 좋아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왜 중요하냐면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미네랄이고요. 또 세포 안에 탈수가 되면, 우리 세포 안에 탈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정상 세포도 암세포로 잘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 세포 안이 깨끗하지를 못해 가지고 핵에 유전자들이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바뀌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탈수를 막아야 되거든요. 세포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근데 물만 마셔갖고 안 되거든요. 물이 세포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때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칼륨이나 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탈수를 막아. 이런 기능들이 비트가 먹게 되면 그 안에 칼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합 영양제가 저는 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가 아주 저는 가장 권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외에 뭐 과일들 뭐 키위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도 괜찮하지만, 수박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수박은 또 안에 과즙이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귤도 마찬가지예요. 귤도 우리가 비타민C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사실 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부분은, 귤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우리가 과즙을 싸고 있는 하얀 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줄기가 바로 이게 이뉼린이나 펙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게 좋은 식이섬유가 있어서 항암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귤 먹으면 그건 다 빼고 먹죠. 그래서 껍질은 그냥 먹기 어려우니까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하얀 거, 그리고 과즙은 그냥 맛만 보고 다른 가족들 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과일들도 전부 다 어떤 나름대로의 항암 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 과일들은 되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우리가 달잖아요. 근데 껍질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안토시아닌. 예,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신생혈관 억제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좋지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근데 포도는 그런대로 껍질 씹을 만해요. 저는 포도를 항상 껍질을 많이 먹는데 씹을 만해요. 안에 있는 과즙은 버리고 껍질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다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칼로리만 있는 이런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먹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과도 하나 있고 바나나도 하나 있고 뭐 비트도 하나 있고 그걸 한꺼번에 먹으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먹기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내가 어쨌든 다 먹어야 되겠다. 나 간 기능도 좋아. 그러면 즙을 짜서 먹으면은 훨씬 좋겠죠. 양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가 그런데 한꺼번에 먹으면 너무 양이 많아. 하지만 내가 또 장 기능도 좀 좋게 만들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믹서기로 하면서 주스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 이것도 괜찮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과일의 풍미를 즐기면서 먹고자 한다면은 그 과일로 먹는 게 낫겠죠. 근데 어떤 거든지 우리 암 환자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당분이에요. 예, 당분이 과일 속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과일 속에 좋은 부분은 껍질이에요. 그리고 과즙은 사실은 우리가 환자분들 대부분 과일 먹으려면 과즙을 먹죠. 그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즙은 오히려 즙으로 만들 경우는 더 농축이 되고, 그 다음에 믹서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마시지만 실제는 양은 많고, 내가 이게 당이 많은 거다 생각한다면은 조금 고려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즙을 낸다 할 경우에는 달지 않는 과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가는 경우에는 과즙 있는 부분을 조금 드러내고 하는 경우도 좋고, 그리고 그냥 과일 먹을 때는 껍질 위주로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과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밥 먹는 거하고 쌀밥 먹는 거하고 밀가루 음식 먹을 때는 되게 주의를 해요. 근데 과일을 먹을 때는 이건 과일은 암에 좋아 막 먹거든요. 근데 과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 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과당은 우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한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과일에는 우리가 좋다는 것은 되게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이걸 많이 먹으라는 개념이지, 이 안에 있는 과즙 속에 있는 과당을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저는 하루에 사과 4분의 1쪽만 먹으라는데 어떤 분들 최소한 하루에 하나, 아니면 막 몇 끼니마다 하나씩 사과 좋다에 몇 끼니마다 먹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저는 과일 별로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과는 반쪽, 귤도 하나, 그 다음에 포도도 몇 개, 참외 몇 조각. 근데 다 적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아놓으면 많죠. 그러니까 이 모아놨을 때 양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항상 적게 먹으라니까 저는 적게 먹는다는 거죠. 이런 과일들은, 과즙이 많은 과일들은요, 대개 보면은 껍질에 유효 성분이 있지 과즙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과즙에 유효 성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사과 같은 경우 있죠. 사과 먹으면 안에 찌꺼기 같은 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찌꺼기가 바로 펙틴이라는 아주 유익한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과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이 이렇게 섬유소가 만져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 건가? 껍질만 먹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펙틴을 어떻게 좀 먹을 수 없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즙을 짜면 돼요. 즙을 짜가지고 남아있는 걸리적거리는 섬유소, 이것은 우리가 펙틴이기 때문에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짜고 나서 밑으로 내려온 과즙은 다른 가족들 주고. 그래서 사과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가장 먹는 게 좋은데, 그렇게 먹으면은 번거롭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 되면 양을 줄이라는 거죠. 저는 사과는 항상 4분의 1쪽을 하루에 4분의 1쪽을 권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당 과일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포도는 포도 씨 안에 유효 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조절을 하는 데 있어 레스버라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런 성분이 레스버라트롤이거든요. 이 레스버라트롤은 사실은
껍질하고 씨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과즙은 말 그대로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니까 포도당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은 정말 당을 많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껍질, 근데 여기서 씨를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포도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껍질, 근데 이제 씨가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씨를 먹기 어려워서 꼭 레스피레이터리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VEGFR이라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레스피레이터리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저는 이제 기능식품을 이용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능식품은 농축이거든요. 그게 가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과일들이 실제 달지만 크게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과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 과일들은 피하고, 그리고 단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즙은 빼고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과일이 제일 좋은가? 달지 않는 과일이죠. 제일 권할 수 있는 게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키위나 비트. 근데 바나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나나는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의외로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사과나 이런 것만큼의 단 거는 기분 안 들잖아요. 근데 의외로 바나나가 당지수가 높습니다. 당지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도 단 과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종류 있죠. 베리, 뭐 체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리 종류에서 아주 단 것은 이제 딸기가 스트로베리잖아요. 그래서 딸기도 마찬가지로 이 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딸기는 먹을 때요, 우리가 그 재배를 할 때 농약 같은 걸 많이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과나 이런 게 면이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그냥 씻으면 잘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약을 제거하는 문제가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꼭 하고 드셔야 돼요. 뭐 밀가루를 한번 해서 농약을 흡취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식초에 담근다든지, 뭔가가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딸기도 과즙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근데 그 외에 뭐 아로니아라든지 다양한 베리 종류 있잖아요. 베리 종류는 아주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단 과일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그리고 단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즙을 빼고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당은 포도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질에서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핵산, 우리가 DNA나 RNA나 이걸 만드는 것을 이 과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가 우리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을 에너지 안 쓰더라도, 단백질을 씁니다. 대개 암세포는 지방을 잘 못 쓰거든요. 안 쓰더라도 이 포도당만 가지고도 우리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암세포에서 필요한 단백질까지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 과당도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거든요. 과당도 우리가 얼마든지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도 조심해야 됩니다.